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함을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그러나 건강 걱정은 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위한 노력은 그토록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클린푸드를 통해 건강을 챙겨야 하는 줄은 아는데 저는 현재 운동도 게을리하는 것 같고 가끔은 정크푸드도 먹는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당뇨도 생길 것이고 고지혈증도 생길 것이 뻔한데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빵이나 면을 즐겨 먹진 않으나 옆 사람이 먹자고 하면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린다는 것은 잘 알지만 빵이나 면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은 밥대로 먹고 빵배는 또 따로 있습니다. TV에서 빵 먹는 장면이 나오면 가끔은 빵의 향기가 그리울 때도 있지요. 15년 넘게 당뇨인 80대 어머니는 의사가 당화혈색소 수치 보고 약 성분을 높이거나 낮출 뿐 식사에 대한 조언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밥 위주로 드시며 과일은 달아서 거의 안 드시고 당뇨에 좋다는 여주 우린 물을 드시면서 본인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는데 영양학적으로 부족한지 해가 갈수록 말라만 갑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40세 전후의 직장인 100명이 있다면 그중 20%가 건강 상류층이고 나머지 80%는 안타깝게도 건강 하류층이라고 합니다. 그 격차를 40세 때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하다가 5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현실적인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직장인 사이에 건강 격차를 초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먹는 식사입니다.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건강을 좌우할 뿐 아니라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집을 나선다는 30대 남성은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굳이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바람에 고혈당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식사에 신경 쓰지 않았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서서히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업무 성과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에는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식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며 여기서 건강 격차의 갈림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전문의로 지난 38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흰쌀밥, 음료수 등 탄수화물의 문제점과 올바른 식사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며 책의 저자인 마키타 젠지는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이며 2003년부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 습관,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지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고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만을 설명드리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저자의 뜻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책 제목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지은이 마키타 젠지, 편애니, 더난 출판, 탄수화물 중독 테트스를 먼저 해볼까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셔서 예라고 답한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빠르면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1. 아침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점심 전에 허기를 느낀다. 2. 정크푸드나 단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3. 식후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4.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진다. 5.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야식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다. 6. 어쩐지 야식이 당긴다. 7. 과식한 다음에는 나른한 느낌이 든다. 8. 점심을 먹고 나면 지치거나 공복감이 느껴진다. 9.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을 때가 있다. 10. 다이어트를 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잘 세어보셨지요? 예라고 답한 것은 몇 개인가요? 0개에서 2개는 중독은 아니라고 합니다. 3개에서 4개는 가벼운 중독이라고 하네요. 5개에서 7개는 중간 수준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8개에서 10개는 심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심한 중독까지 나오신 경우는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먼저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를 먼저 해본 이유는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관리가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치가 비만을 낳고 암, 치매까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혈당치가 건강 관리에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제 혈당치라는 말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치가 사실은 당뇨병뿐 아니라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서 노화가 진행되며 혈당치가 높으면 혈관과 내장은 물론 피부 등 외모까지 상하게 됩니다. 또 혈당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초조감, 졸음, 권태감, 미혹지기, 두통 같은 불쾌한 증상도 생기기도 하니 그야말로 혈당치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가요?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탄수화물이며 지방이나 단백질은 혈당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버터로 구운 고기를 잔뜩 먹어도 혈당치는 올라가지 않고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살 돋지지 않겠죠. 반면에 고작 한 병의 음료수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비만을 초래해 건강을 해칩니다. 왜 그런가요? 거기에는 다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 면류, 과일, 케이크나 과자, 청량음료 등 직장인이 평소에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고형 음식은 위에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치의 상승 곡선이 완만합니다. 하지만 액체는 순식간에 위를 빠져나가 소장에 이르러 흡수되기 때문에 단숨에 혈당치를 올리게 됩니다. 액체 상태의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치를 올리기 시작해 30분 후에는 정점에 다다르게 되며 캔커피 하나를 마시면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30분 후에는 혈당치가 140 정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알아차린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혈당치가 크게 떨어지면 들뜬 기분이 단숨에 가라앉으면서 초조해지거나 톡이나 졸음이 느껴지는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들뜬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듯이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뇌가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매우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독에 빠진 당사자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사실 청량음료 등을 만드는 업체는 인간의 지복점을 면밀히 계산하여 제품을 설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탄수화물 중독 환자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된 사례를 들 수 있나요? 한 40대 여성이 한여름에 탈수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의사로부터 스포츠 음료를 자주 마시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여성은 중학생 아들에게도 동아리 연습 중에 스포츠 음료를 마시라며 매일 1.5에서 2리터쯤 되는 병을 건네주었는데 그런 생활이 1년쯤 이어지던 어느 날 아들은 운동장에서 쓰러졌고 중증 당뇨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음료뿐 아니라 탄수화물이 들어간 청량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다 졸도하는 비극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은 이런 음료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10대의 중증 당뇨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30대가 될 무렵에는 투석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응성 저혈당은 이런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
우리 몸을 망치는 탄수화물 식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을 망치는 5대 탄수화물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도 1위 캔커피, 청량음료, 주스 등. 악성도 2위 설탕이 든 과자. 악성도 3위 과일. 악성도 4위 흰쌀밥, 흰빵, 우동 등. 악성도 5위 현미, 통밀빵, 감자류. 이처럼 같은 탄수화물도 식품에 따라 악성도가 다르며 그 중에서도 액체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입니다.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소화, 흡수 시스템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며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음식, 잘 씹어야 하는 음식을 소량 먹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흰 쌀밥을 적게 먹는 등 우리가 즐겨 먹어왔던 탄수화물을 줄이면 배고프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피와 살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생활을 시작했다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류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가공된 소시지류는 첨가물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죠. 두부 등 콩으로 만든 식품은 적극 권장할 만합니다. 아침 시간 출근 시간에 쫓기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식품이 있을까요?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 충분할 때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즉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과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소량을 즐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귤이라면 과육을 감싸고 있는 하얀 속껍질까지, 사과라면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만큼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바쁜 아침에는 키위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키위만 먹어도 하루치 비타민을 모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블루베리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아침에 먹는 과일로 애용되는 바나나는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나는 혈당치를 생각하면 도저히 권할 만한 과일이 아닙니다. 우유가 칼슘도 많고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마시면 어떤가요? 일단 우유는 발암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그 나름대로 혈당치를 올립니다.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젖소가 먹는 사료가 유전자가 조작된 외국의 곡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우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아토피나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과의 관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설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한 우유는 많이 먹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우유를 마심으로써 칼슘을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칼슘을 흡수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유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우유보다 두유를 추천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두유는 100점 만점을 줄 만큼 우수한 식품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요구르트를 마시는 건 어떤가요? 요구르트는 우유로 만들지만 그 제조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실 때보다 혈당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성분이 우유이니만큼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식품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대수롭지 않은 양이지만 평소에 동맥 경화 등이 신경 쓰인다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요구르트의 우수한 점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해 준다는 것이며 한 번에 다량을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라는 제품이 B라는 사람에게 쾌변과 건강을 안겼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효과를 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세균의 분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장내 세균을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요구르트를 약 2주 정도 마셔보고 뱃속 상태가 좋다고 느낀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달걀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려주세요. 달걀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금기식품으로 여겨져 있죠.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은 90%가 간에서 만들어지며 음식에서 얻는 것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달걀을 삼가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쉽게 만들어지는 체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걀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므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이틀에 한 개꼴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면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은가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화를 위해 식후에는 느긋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지금은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20분 정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고 다이어트도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우리나라는 저녁에 술자리도 많고 식사를 더 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이나 점심은 밥이나 빵, 면류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합니다. 술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는 맥주와 청주는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탄수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증류주나 쌉쌀한 맛의 화이트 와인, 폴리페놀이 풍부한 레드와인으로 바꾸어 드시면 됩니다. 육류, 생선, 잎줄기 채소를 사용한 음식이라면 뭐든 먹고 와인이나 증류주를 마시고 밥, 빵, 면류는 남기면 됩니다. 전골 같은 냄비 요리를 먹은 후에 남은 국물로 우동을 먹거나 죽을 끓여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냄비 요리는 채소나 두부 같은 재료를 많이 먹을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만 탄수화물은 금물입니다. 한 끼 식사량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미국에서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이용해 장수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처하자 본래 지닌 생명력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말했듯이 공복에 이것저것 먹는 것은 최악이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만복이어서도 안 됩니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배가 70%쯤 찼을 때 식사를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육류 섭취를 줄이면 될까요? 의사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주의를 들은 사람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한 그릇의 메밀국수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마도 점심으로 한 그릇의 메밀국수를 고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고 배고픔을 참아도 체중은 줄지 않습니다. 한편 스테이크를 선택해 고기와 샐러드를 배부르도록 먹은 사람은 살이 찌기보다는 오히려 빠집니다. 왜 메밀국수 먹은 사람보다 고기 먹은 사람이 살이 더 빠지나요? 이유는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찝니다. 또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단명했다는 곤도 쇼지 박사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청량음료는 물론 밥, 빵, 면류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살이 찌면 음식의 칼로리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흔히 비만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칼로리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며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허기에 시달릴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만은 혈당치가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며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삼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이것이 비만의 진실입니다. 이른바 칼로리설을 주장하는 영양사는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알코올은 하나같이 고칼로리니까 애주가는 모두 뚱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위스키를 반병씩 마시는데도 마른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반병이면 800kcal는 좋게 되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위스키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자를 먹으면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독일인이 살이 찌는 까닭은 감자에도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에 칼로리를 들먹거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난센스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은데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건가요? 비만과 칼로리를 연관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쓴 요리나 지방이 많은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애초에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몸의 지방이 될 리 없습니다. 먹은 것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분해, 합성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 흡수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지지를 피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살이 찐다라는 오해는 버려야 합니다. 식사 조절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꿀 수 있을까요? 40 가까이 되면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식사에 의한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식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어떤가요? 콜레스테롤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구별될 뿐 아니라 산화 LDL, AGE와 LDL이 큰 문제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콜레스테롤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식은 금물이지만 달걀이나 육류에도 우수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상한 제한을 두기보다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스럽다면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지 식사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편하게 단백질 보충제를 물에 타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으며 어차피 운동을 할 바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피로를 없애는 아미노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런 인공적인 식품에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에 의해 몸속에서 생성되는 요소질소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인공적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인공적인 식품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문득 쳐다보면 늘 입을 움직이고 있어 엄청난 대식가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살이 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같은 양이면 모아서 한 번에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루 3끼가 이상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5끼, 6끼로 나눠 먹는 편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복에 탄수화물을 왕창 섭취하지 않는 일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곱빼기로 먹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공복감이 느껴지면 적절한 양의 식품을 섭취해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직장인의 식사법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시간 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찔까요?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당이므로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영문모를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습니다. 그것은 생화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됩니다. 즉 살이 찌기 쉬운 당입니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 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입니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나요? 몸이든 머리든 지쳤을 때는 단 것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지식이 있다 싶은 사람은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피로가 가신다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확실히 혈당치가 올라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속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해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감, 토기, 졸음 등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합니다. 피로를 떨쳐내기 위해 단 것을 먹었건만 도리어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하네, 뭐라도 단 걸 먹어야겠어 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안이하게 단 것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은 식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전에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느긋하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식후에 느긋하게 쉬어야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식사할 때는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배가 70% 정도 부를 때까지만 먹어야 합니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후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그만큼 살이 찌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비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리기뿐 아니라 실내에서 스쿼트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세요. 몸에 좋은 음식 1. 올리브유,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다. 몸에 좋다고 권장했던 음식이 나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거의 100%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그대로 한 숟가락 먹어도 되고 다양한 요리의 조미료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그 품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원산지에서 배편으로 운반되어 오는 동안 온도 변화에 노출됨으로 되도록 믿을 만한 가게에서 파는 신선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지중해 식단은 장수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이 견과류, 당뇨, 심장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개암,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장수에 기여하는 식품입니다. 출출할 때를 대비해 견과류를 책상 서랍에 상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소금으로 간한 것들이 많아 과식하면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므로 되도록 무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원산지 표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대부분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대충 관리하여 곰팡이가 생기거나 거꾸로 곰팡이를 막으려고 곰팡이 방지제 등 몸에 나쁜 첨가물을 잔뜩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품 뒷면에 수입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안전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3. 와인, 노화 방지, 장수로 이어진다. 신뢰할 만한 영양학 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비롯해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와인은 몸에 좋은 음식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맥주나 청주처럼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술을 제외하면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몸에 나쁘지 않지만 특히 와인은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있는 레드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화이트 와인은 미네랄 성분의 영향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드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와인은 혈당치를 낮춰줍니다. 내가 했던 실험에서도 저녁 식사에 와인을 곁들여 마셨더니 이튿날 아침 공복 혈당치가 낮아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체질이라면 와인을 좀 더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4.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을 고른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폴리페놀 덩어리입니다. 폴리페놀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전 세계 장수 순위 1위, 2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잔 칼망과 미국의 사라 크노스는 모두 초콜릿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과자 가게에서 파는 초콜릿은 카카오의 비율은 낮고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 몇 %라고 아예 카카오의 함유량을 명기한 제품이 늘었으니 되도록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카카오 함유량 70% 이상인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유량이 많을수록 쌉쌀한 맛이 나서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5. 콩, AGE와 요산 수치를 낮춘다. 건강을 생각할 때 콩은 완벽한 식품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백질은 필수인데 그것이 꼭 동물성 단백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승려가 육류나 생선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두부 같은 콩 제품에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콩에 많이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동일한 작용을 해 유해 물질인 AGE를 낮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산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두부나 나토 같은 콩 제품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나토는 발효라는 단계를 거치므로 더욱 건강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우유 대신에 두유를 마시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다만 단맛이 가미되면 탄수화물이 많아지므로 무가당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6. 치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준다. 유제품이 몸에 좋은가 나쁜가라는 논의가 수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이 많은 데다 우유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설도 있어 다루기 까다로운 식품입니다. 그러나 치즈는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식품입니다. 치즈는 혈당치를 올리지 않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므로 일하다 출출할 때 먹을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인공적으로 굳힌 가공 치즈가 아니라 천연 치즈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염분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제품으로 골라야 합니다. 참고로 우유보다 산양유가 몸에 더 좋다는 말도 있으므로 치즈도 산양유로 만든 제품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7. 블루베리,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과일 중에 가장 권장할 만한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베리류에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블루베리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AGE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주는 효과로도 유명해 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입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보조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생 블루베리를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8. 커피, 갓 내린 커피는 건강식품이다. 쓴 커피를 마시면 위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 오랫동안 커피가 몸에 좋은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 등의 연구 결과 커피는 당뇨병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해명되지는 않았지만 권위 있는 연구 자료가 증명해주는 것에는 따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커피가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바쁜 하루 중에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갓 내린 커피를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마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설탕을 듬뿍 넣지 않고서는 마실 수 없다면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 캔커피 같은 음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커피 음료와 진짜 커피는 별개의 식품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 9. 식초, 혈압을 낮추고 피로 회복에 좋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식초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식품 속 AGE를 낮춰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식초는 그야말로 최적의 식재료이며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합니다. 식초에는 쌀식초, 현미식초, 흑식초, 와인 비니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연 양조 식초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 식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요리에 식초를 많이 넣을 뿐 아니라 식탁에 상비해 두고 조미료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10. 날 것, 식재료는 가열하면 변질된다. 식품은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이나 독성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채소에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품을 가열하면 AGE가 늘고 독성이 증가합니다. 생선이나 채소 등 기생충 걱정이 없는 먹거리는 열을 가하지 말고 되도록 날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GE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먹거리는 가열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온이 되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튀기는 것보다는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날 것으로 먹으려면 그만큼 신선한 것으로 고르기 마련인데 그런 습관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